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겨울의 문턱에 있는데요. 새가 예도를 반기고 있습니다. 하루에 존재의 숲을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올라올 때 풍경이 다르고 내려갈 때 풍경이 또 달라. 그 다음에 샛길로 갈 때 풍경이 다르고 또 같은 길을 내려갈 때 풍경이 달라. 그죠? 그 다음에 겨울을 타고 올라올 때 풍경이 다르고 내려갈 때 풍경이 다릅니다. 올라오다가 보면은 고목들과 새롭게 자라나는 나무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숲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미들도 보이고 겨울로 갈 때는 물고기들도 보여요. 그 가운데에 새들이 노래하고 있고요. 나뭇잎들도 겨울이 되면서 점점 다양한 색깔들을 보이고 있고, 원래는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서 가을이 늦은 감이 있는데, 그죠? 어찌되었건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숲의 미로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숲은, 존재의 숲은 예도에게 있어서 하나의 삶의 형식이자 삶의 미로와 같은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은 이 미로의 바로 언어를 곳곳에서 비유하고 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비트겐슈타인의 7번째 강의, 재생 목록에 가시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벌써 6개의 강의가 놓여 있는데요. 7번째, 오늘의 주제는 언어 게임의 다원성. 재밌겠죠, 그죠? 오늘 또 예도의 클래스로 풀어내겠습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애청하시고 강의의 클래스의 차이를 아시는 분, 가치를 아시는 분, 여건이 되시는 분만 꼭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이어나갑니다. 우리는 삶에서 언어를 사용하면서 삶을 살아가죠. 그죠? 우리에게 언어가 없다면 우리는 눈짓과 몸짓, 손짓, 발짓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면서 살아나갈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언어로 구조화되어 있어. 그죠? 삶의 형식은 언어인 거예요. 초기 비트겐슈타인의 작품인 논리철학 논거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구조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경계를 설정하는 그 과제에 몰입했죠. 그죠? 후기에서는 언어 게임의 다원성, 다양한 언어 게임들의 어떤 규칙 체계를 기술하는 것, 이러한 다양한 언어 게임들을 연결하고 상호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런 규칙 체계를 기술하는 것, 여기에 과제를 두었죠. 그죠?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대표 작품인 철학적 탐구에서 이 작업을 합니다. 당연히 오늘의 주제가 나타나는 것도 철학적 탐구겠죠. 그죠? 이 세계에 우리는
사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언어를 통하여 사유하면서 말하면서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사실밖에 없어요. 이 세계는 사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사실로 구성된 거예요. 논리, 철학, 논고 거의 첫 부분에 나오죠. 그죠? 타트자허. 딩어가 아니라 타트자허로 구성된 거예요. 이 세계는 사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니체적 용어로 말하자면 우리는 삶에서 특정한 관점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이미 언어로 해석된 세계를 나의 세계로 간주하면서 삶을 영위한다는 뜻이겠죠. 그죠? 재밌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물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비트겐슈타인은 칸트로부터 많은 걸 배웠겠죠. 그죠? 물 자체를 알 수가 없고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명제로, 문장으로 서술하고 말할 수 있는 것만 우리는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이 아니라 이 세계는 사실로 구성된 세계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마치 논리 실증주의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혀 오해입니다. 논리 철학 논거의 주제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것, 형이상학적이고 윤리적이고 이 세계의 미학적인 것들은 필요 없고 말할 수 있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이후로 철학은 필요 없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얘도 철학적 웃음을 지었어. 이미 6개의 강의에서 다 이야기했죠. 그죠? 그런 것들을. 논리 철학 논고의 주제 역시도 말할 수 없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의 경계를 언어의 구조 안에서 설정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의 경계를 짓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마지막에 신비로운 것을 다루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은 신비롭다는 것만, Das Mystische. 이것은 여기서 하이데거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요. 하이데거와 비트겐슈타인은 실제로 철학계에서도 많이 비교를 하고 많은 논문이 나왔죠. 그죠? 특히 렌치라는 사람의 작품이 중요한데, 신비롭다는 것은 이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는지가 아니라 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마치 하이데거의 현사실성과 유사하죠. 그죠? Das die Welt ist. 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이 신비로운 거예요. 이건 우리가 명제로 잡을 수 없는 거야. 명제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논리 철학 논고에서 그래서 1차 자료가 중요한 거예요. 언어를 두 가지로 나누죠. 자겐, 말할 수 있는 것과 짜이겐, 보여주는 언어가 있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언어는 명제로 표현될 수 없어요. 짜이겐 지희. 이 세계가 다양한 존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하이데거적 용어로 그 존재자들이 자기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 세계는 생명체인 거예요. 자기를 보여주는 것은 명제로 확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은 이 경계를 통하여 자겐과
짜이겐을 함께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세계는 사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사실들은 또한 사태들의 존립을 설정하고, 이 사태들은 대상을 가리키는 이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파트 자흐가 있고, 이 사실을 존립시키는 자아 페얼 할트 사태가 있는 거죠. 그죠? 이 사태는 또한 요소 명제 이름으로 구성된 거예요. 엘레멘탈 자자라 그래, 독일어로. 요소 명제는 이름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이름들에는 보이지 않는 월자현 원초적인 기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그림으로서 묘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이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논리 철학 논거의 어떤 세계에 대한 기술이라고 한다면, 후기 철학으로 가면서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형식에서 언어 게임을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하나의 언어 게임의 형식을 갖고 있지 않겠죠. 그죠? 언어 게임은 슈프라하 슈필인 거야. 독일어로 슈필, 놀인 거예요. 모든 놀이에는 규칙이 있죠. 그죠? 카드 놀이를 하든 아니면 또한 서양 장기를 두든 바둑을 두든 아니면 스포츠에서 다양한 경기가 있잖아. 그죠? 어린 나이들의 놀이에도 규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이는 하나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식으로서의 언어 놀이, 언어 게임은 정말 다양한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사용 방식도 다 달라. 때로는 언어를 갖고 서술할 때도 있고, 기술할 때도 있고, 묘사할 때도 있으면, 또 어떨 때는 언어를 갖고 명령을 내릴 때도 있는 거예요. 특정 삶의 형식의 조건이 달라지면 언어 게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언어 게임들이 이 세계에는 존재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침에 우리가 이웃들을 만나든지 아는 분을 만나면 즐겁게 인사하죠. 그죠? 인사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감탄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고백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언어 게임은 삶의 형식과 더불어 운동하고 있는 거죠. 그죠? 놀이하는 거야. 언어 게임은 놀이예요. 명령하고, 기술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종교적 형식에서의 언어 게임은 기도하는 게 있겠죠. 그죠? 사랑의 관계에서는 고백하고, 감탄하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경탄하는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언어 게임의 놀이들이, 그런데 이런 다양한 것들은 결코 하나의
보편적인 문법으로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편 문법으로 묶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죠? 또한 폭력을 가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의 형식이 필요한 어느 게임에 가서 명령을 내린다. 그러면 그 삶의 형식이 파괴되겠죠, 당연히. 사랑 고백을 하는 어느 게임을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나간다. 감탄하고 있는데 아주 차가운 방식으로 기술하는 언어를 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각각의 언어 게임은 결코 하나의 문법으로 통합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한 이질성인 거예요. 완전한 이질성에 의하여 언어 게임은 다 단절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만날 수 없는 완전히 동떨어진 섬들과 같은 건가? 그건 결코 아니죠, 그죠? 그 다양한 언어 게임들은 각각 다른 방식의 규칙의 체계를 갖고 있으며, 그리고 그 규칙의 체계에서 우리는 가족 유사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도와 여러분들이 이미 읽었던 니체의 선악의 접해, 곳곳에서 니체가 사용했던 가족 유사성이 나타나. 페얼반트 샤프트. 철학의 탐구에서도 이 용어가 밥 먹듯이 나오는데, 파밀리엔 앤리히카이트. 가족 유사성. 유사성만 있는 거야. 그러나 그 유사성은 결코 어떤 해결의 방식으로 변증법적으로 통합된다든지 아니면 특정 방식으로 하나로 통일성을 형성할 수가 없는 미로와 같은 거예요. 언어는. 이것들은 섬유와 같은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이 독특하게 철학적 탐구에서 다양한 비유를 쓰면서 언어 게임의 다원성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언어 게임의 다원성은 섬유와 같은 거예요. 섬유에는 아주 정밀한, 세밀한, 꼬아진 실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은 결코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것이 형성될 수가 없겠죠, 그죠? 단절되어 있지만, 그러나 유사성에 의하여 섬유의 실, 꼬아진 실과 같이 복잡하게 연결된 미로와 같은 거예요. 유사성의 그물과 같은 거예요. 철학적 탐구 67번째 나오는 이야기인데, 비트겐슈타인의 작품은 다 번호로 매겨져 있죠, 그죠? 67번째 탐구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죠. 독특한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둘레즈의 청계의 고원에 나오는 리좀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삶의 형식은 언어놀이로 구성돼요. 언어의 의미는 특정한 삶의 맥락에서 사용할 때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시르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랑그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비트겐슈타인에게는 파롤도 중요해요. 특정한 삶의 형식에서
특정 사람이 그 언어를 사용할 때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의미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는 이 세계의 사물을 지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세계가 자기 자신을 보여줄 때 언어로 못 잡아서 손짓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유사성의 그물과 같은 거예요. 서로 중첩되고 서로 포개어지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담론, 특히 리오타르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조건에서 비트겐슈타인을 직접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지성적인 것에 묘비석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비트겐슈타인을 언급하죠. 그죠? 리오타르만큼 비트겐슈타인을 좋아했던 포스트 모던 철학자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언급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언어 게임들의 다원성은 철저하게 유사성의 그물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18번째 철학의 탐구에 보면은 이 언어 게임의 다원성은 옛 도시와 같다. 도시는 얼마나 많은 집이 있어야 하나의 도시를 형성할 수 있는가? 옛 도시는 새로운 집과 그 다음에 낡은 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 각각의 집을 가로지르는 거리가 있고, 그죠? 광장이 있으며, 예도도 존재의 숲에서 보면 도시의 거리들, 도시를 형성한 그 미로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쪽 길로 갈 때는 이런 것이 보이고, 또 다른 길로 갈 때는 저런 것이 보이고, 그래서 복잡하게 뒤얽힌, 아주 오랫동안 살아도 내가 이 도시의 이 풍경을 보지 못했었구나 하면서 우리가 자각할 때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미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 게임의 다원성은 유사성의 그물과 같은 거예요. 가족 유사성을 갖고 있고 우리의 삶의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언어 게임인 거예요. 단지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이 세계와 더불어 놀이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언어를 통하여 생각하고 사유하며 말하며 소통하고 친구들과 대화하고 학교에서는 공부를 배우기도 하고 또한 가르치기도 하고 이 모든 삶의 형식에는 언어의 형식이 들어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는 우상의 황혼에서 이미 신죽음을 즐거운 학문에서 선언하고 아주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선언한 이후에 우상의 황혼에서 10년까지는 안 되지만 우상의 황혼에서 우리가 문법 규칙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을 죽인 것이 아니다. 우리의 언어는 그죠? 이런 정도로 끈덕진 거예요. 신죽음을 선언한 이후에도 우상의 황혼에서 하는 말은 우리가 특정 언어의
문법 체계에 갇혀 있는 한 신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사용, 이거는 흉도 이야기예요. 특정 언어 사용은 습관과 관계되어 있죠. 그죠? 습관이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주어가 있고 수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를 형성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신은 언제나 주체인 거예요. 주어가 있는 이상 문법 체계에 주체는 사라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건 기만이라는 거예요. 미천만큼 언어가 주는 어떤 이런 속임에 대하여 의심의 해석학을 적용한 철학자가 없어요. 물론 프로이트, 라칸 이전이라서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특정 문법에 갇혀 있는 한, 우리가 주어를 사용하는 한, 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체가 모든 걸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뜯어놓고 보면은 행동하는, 아침에는 커피를 타서 커피를 마시고 거리를 걸으면서 친구들과 대화하고 생각하고 다양한 이 모든 행동이 나야 내가 있고 이걸 행동하는 거야. 그래서 특정 주체에 대한 사유는 언어 문법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를 통하여 이미 습관을 만든 거예요. 그런 정도로 언어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살아있는 한 언어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이야, 언어는. 그래서 가다머는 진리와 방법 4부에서 이 세계의 생명을 스스로 서술하는 게 언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기 이전에 언어는 이미 있었어. 언어가 우리에게 기속된 게 아니라 우리가 언어에 기속되어 있는 거예요. 언어는 이 세계의 생명력을 자기 스스로 서술하는 거예요. 지히 젤프스트, 다르슈텔룽이라 그러죠. 그죠? 가다머는. 이것도 놀이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형이상학적이죠. 어떻게 보면. 존재론적이고. 다음 기회에 또 그 가다머의 언어관에 관해서도 깊이 있게 강의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삶의 놀이를 할 때 특정 언어 게임에 제한되어서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삶의 표현은 언어의 규칙에 의해서 가능하고,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의 삶의 형식인 거예요. 언어는 삶의 형식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무수하게 많은 다양한 삶의 형식을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죠. 그죠? 쏙쏙 들어죠, 여러분. 이게 비트겐슈타인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우정의 말을 친구에게 던지기도 하고, 감동적인 어떤 것을 편지를 써서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시할 때도 있지만 지시를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부탁할 때도 있고 부탁을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있고 명상할 때가 있는 거야. 그죠? 이 모든 언어의 형식은 다 달라.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미 존재와 시간부터 언어의 본래적 형식은 침묵이라 그랬어요. 그죠? 존재의 숲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명상하는 마음으로 어떨 때 지나가다 보면, 침묵하다 보면 이 세계의 존재자들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그죠? 이때 세계는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상당히 하이데거죠. 가다머 역시도 하이데거에게서 배운 게 많기 때문에 거의 제자지만 철학적 사유의 제자. 그래서 같이 갑니다. 후기 하이데거는 과학기술의 언어를 극복할 수 있는 언어. 안 denken des denken. 그러니까 안 denken은 기념하다, 뭐뭐를 기억하다, 회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회상하는 사유. 이게 과학기술의 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진리헤스 denken, 명상하는 사유. 이걸 하이데거는 우얼슈프링리헤스 denken, 시원적 사유라 그러죠. 그죠?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의 언어를 치료할 수 있는 사유들이. 위대한 시인들의 시를 해석하면서 존재에 스스로 드러나는 거기에 탈존해 있으면서 존재의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원적 언어, 회상하고 기념하는 언어, 명상하는 언어, 이런 것들은 오늘날 리오타르가 말하는 것처럼 교환 가치로 완전히 바뀌어 버린, 자본주의 사회의 교환 가치로 완전히 퇴락해 버린 그러한 정보 지식들을 치료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언어들이겠죠. 이런 방식으로 언어는 정말 다원적. 이 다원성은 결코 하나의 문법 체계로, 하나의 문법으로 보편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그물처럼 연결된 미로 속에서 인간은 다양한 형식들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오늘도 삶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비트겐슈타인은 보여주려고 했겠죠. 그죠? 얘도 강의 마칩니다, 여러분. 재미있었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추스!